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범죄는 살인에 비견될 정도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데요. 이런 성범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또 피해자 구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달리는 라디오 시간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는 버스 가운데 하나라는 143번 버스를 찾아가 봤습니다. 2부에는 온몸으로 듣는 영화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3월의 세 번째 주말, 영화관에서 함께하기 좋은 영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월 14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현재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여성가족부 김재련 권익증진국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고 하면 보통 어떤 범죄를 말하는 걸까요? 예, 저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이라든지 강제추행, 그리고 성매매에 대해서 알선 강요하는 범죄를 포함해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저희가 매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7,013건 정도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더 많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나온 판결 기준이기 때문에요. 네. 기소되지 않은 사건, 실제 피해가 있었지만 신고되지 않아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지 못한 이런 사건들은 여전히 암수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연간 평균으로 따지면 한 1,100건이 넘는 횟수인데. 네. 그런 경우라면 하루에도 한 3건 가까이 발생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예. 성범죄의 경우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48.7%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2012년 기준으로 하면 발생한 성범죄 중에서 절반 정도는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요. 이 중에서도 가족이라든지 친척에 의한 피해가 한 13.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처벌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분석을 해봤더니, 네. 이 강간 범죄자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58% 정도 되고요. 네. 42% 정도는 집행유예로 이렇게 가해자가 풀려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징역형 선고받은 그 내용도 보게 되면은 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에 대해서 법정형의 최저 형량이 5년인데 평균 형량은 법정형의 하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4년 11개월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처벌이? 예, 사실 요즘 가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네. 우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보게 되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소년법상의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16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일 때에는 선처할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 전력이 남지 않는 소년법상의 소년보호 사건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실 때 범죄자가 징역형 선고받는 비율이 한 58% 되고, 네.
집행유예가 나머지 한 42%.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4명은 집행유예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강화되지 못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나는 이유는 또 뭔가요? 사실 그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개별 사건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피고인, 그 범죄자가 반성을 하고 있다거나 또는 피해자 쪽하고 합의를 했다거나 이런 사정이 있을 때 정상 참작을 해서 집행유예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렇게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우리 아동 청소년 대상 그 강간죄에 있어서 법정형의 하한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3년 이하의 그 판결을 유죄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의 하한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법정형의 하한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통과 절차가 필요합니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저희가 지난해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그 발의를 해서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범에 대해서는 법정형의 하한을 5년에서 7년으로 올리는 것으로 네. 이렇게 법률 개정안이 계류가 됐었고요. 네. 현재 그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예, 아직 통과는 되지 못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성범죄자들의 경우에 전자발찌를 채우거나 신상을 공개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도 전자발찌를 채우거나 신상이 공개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집행유예도 형사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유죄 네. 판결이 나온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다음에 네. 발찌를 부착하거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이 제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의 경우에는 성범죄 처벌이 아주 강력하죠? 네, 굉장히 강력하고요. 미국의 경우에 주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는 16세 미만 대상으로 강간을 했을 때에는 종신형으로 그렇게 선고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미성년자 중에서도 연령을 14세, 16세, 그다음에 19세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네. 그 형량을 달리 그렇게 하는 입법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또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미국 말고.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도요, 네.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그 다음에 14세 미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네. 10년 이상 해당하는 성범죄를 2번 이상 저지르면 자동으로 종신형에 처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서 법정형의 차이를 두는 걸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실제 살해된 그 형량들을 보게 되면 2006년에 필리핀에서는 친딸 성폭행한 사례에 대해서 징역 14,400년 이런 식으로 내린 게 있고요. 미국의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도 소녀에 대한 성폭행에 대해서 4,060년 이런 식으로 형량이 굉장히 강하게 선고가 되는 예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너무 처벌이 약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에 대해서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인데 네. 이 강간보다 더 중한 특수 강간이라든지 강간치상 이런 경우는 법정형의 형량은 더 높게 돼 있지만 평균을 하게 되면 5년 미만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성범죄를 흔히 살인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남기는 정신적인 또 신체적인 상처가 크다는 얘기인데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피해자들은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그 아동 청소년이라든지 장애인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국에 33개 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네. 원스톱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또는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센터를 통해서 피해 진술도 하고 산부인과 진료라든지 심리치료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센터하고 연계가 돼서 그 지역에 있는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런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는 것이 가능한 그런 연계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성폭력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이렇게 해서 신고했을 때 피해자의 신상이라든지 또 피해자의 사생활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보호가 되어져야 하고요. 네.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일반인들의 인식도 사실은 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통 다른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인식하고
이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바라보는 인식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평상시 행실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서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을 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김재련 권익증진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바람처럼 달려가자. 버스 타고 갈 때 대부분 전 근데 자는 것 같아요. 밤에 일하다 보니까 낮 시간에 만약 이동을 할 때면은 그냥 좀 자는 편이기도 하고. 버스에 타면 묵묵무답죠. 시끄러도 안 되고 또 핸드폰 소리 같은 것도 크게 하면 옆 사람한테 이제 실수가 되니까 가만히 앉아서 뭐 다른 생각하는 거죠. 즐거운 생각하죠. 이제 오늘 친구하고 만나서 뭐 좋은 일 있을 것이다, 재밌게 놀 것이다, 뭐 이런 거. 저는 버스에 타면은 신문 보거나 핸드폰에 그 저장된 문서 뷰어 같은 걸로 해서 업무와 관련된 문서도 보고 유익한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길 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달리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작에서요, 버스 이용하시는 승객들에게 버스 타면 주로 뭐 하시는지 여쭤봤어요. 네. 멀리 가는 분은 낮잠을 주무신다고도 하고요. 또 시끄러운 소리가 다른 분들에게 방해될까봐 조용히 생각을 하신다는 분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은 스마트폰 보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멀미를 하기 때문에 주로 뭘 읽지는 못하고요. 음악을 듣는 편입니다. 네. 그런데 뭘 하고 싶어도 도통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죠. 예. 이제 지금은 9시를 넘겨서 출근 피크 시간대는 지났지만 9시 전까지 만원버스는 정말 생각만 해도 힘든 시간대인데요. 그렇죠. 오늘은요, 그중에서도요, 서울 시내 버스 중에 가장 승객이 많이 타는 버스를 타봤습니다. 143번 버스입니다. 네, 143번이 승객이 가장 많은 타는 버스 중에 하나군요. 예, 그렇습니다. 노선부터 소개해 주시죠. 노선이 참 대단합니다. 정릉을 출발해서요, 해화동, 종로 을지로, 남산 3호터널 지나서 강남쪽으로 갑니다. 네. 그러면은 그쪽에서 또 고속터미널, 압구정동, 삼성역, 개포동 지나서 다시 정릉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곳만 지나가죠. 이렇다 보니까 승객이 많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네. 먼저 143번 운전하시는 기사님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진역에 143번 기사 양혜수입니다. 143번이 노선이 길다 보니까 많이 타고 있어요. 한 바퀴에 한 7,800명 정도 내리고 타고 그러실 거예요. 손님이 많다 보면은 올라오실 때나 타실 때나 내리실 때 또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요즘은 또 손님들이 핸드폰하다가 늦게 내리신 분도 있고 타면서 핸드폰 하신 분들도 있고 출근 때는 4분 배차하는데 4분 배차를 해도 출근 시간에는 다 못 타요. 콩나물 시루도 그런 콩나물 시루가 없어요. 힘들지만 우리 하는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좋은 점은 손님이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게 좋죠. 그게 월급 받고 일하니까 저기 값은 해야죠. 네, 버스 한 대당 7,800명 정도가 타는군요. 네, 2013년도 기록에 의하면요, 143번 버스 하루에 타는 승객의 수는 평균 5만 3천 명이라고 하고요.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은 참고로 143번 바로 근처를 지나가는데요. 미아 삼거리역 버스 정류장이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승하차 승객이 2만 9천여 명. 아마 강북권의 환승지라 그런 것 같아요. 143번 기사님, 특히 출근 시간대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는데요. 그래도 승객이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게 좋다고 하시네요. 출퇴근 시간대 이용하는 승객들도 힘드시겠어요? 네, 제가 직접 타서 체험을 해보고 싶었지만 자신이 없고요. 일단 만원 버스에서는 인터뷰 자체가 힘들 것 같아서요. 낮 시간대 탔는데요. 그래도 오전의 상황을 기억하시는 증언자들이 계셨습니다. 143번 이용하시는 승객들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 버스가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타는 버스래요. 많이 타긴 하는 것 같은데, 아침에 보면은. 많이 지하철역이 또 구간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타겠구나, 아침마다. 문에 매달려서 거의 깨다시피 탄 적이 있어갖고 몇 번 한 낑겨 타가지고 일단은 출근은 빨리 해야 되니까 시간 안에 이렇게 해서 출근하긴 하죠. 이 차가 그래도 손님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침에 가끔 나갈 때 보면 밀려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해. 앞뒤로도 설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못 탈 때는 그럼 어떡하세요? 다음 차 기다려요. 아니 그럼 좀 덜 하죠 아무래도. 또 삐지고도 들어가죠. 안 힘드세요? 힘들죠. 힘들어도 아침에 출퇴근 시간은 그러려니 해야지. 복잡하려니 하고
급할 때는 그냥 무조건 삐지고 들어가요. 아, 힘이 들어도 뭐 이제 우리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이해해야죠. 뭐. 네, 그래도 승객들이 이해하시는 것 같죠. 웃으시면서 이야기하시면서 저는 그런데 만원 버스 가끔 타도요 기운이 쩍 빠지는데 매일 만원 버스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143번은요 배차 간격이 좁은 편이에요. 출퇴근 시간대는 4분 간격으로 다니는데 그래도 승객들이 꽉꽉 차서 계속 다음 차를 타야 할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게 만원 버스를 타고 오래 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인지는 또 다른 기사님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최나경 기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4번, 5분 배차인데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앞으로도 못 싣고 그래서 뒤로도 싣고서는 이제 갑니다. 저희 노선은 왜 대한민국에서 손님이 제일 많냐면은 이 장거리 손님이 없고 두 정거장, 세 정거장 가서 내리고 또 그러고 거기서 또 많이 타고 그 사람들이 많이 가야 두 정거장, 세 정거장 또 그러고 여기서는 한 승이 있으니까 한 정거장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겁니다. 가면은 이제 도남동 지하철 승강장에 가면은 거의 내립니다. 또 거기서 사람이 타고서는 을지로까지 갑니다. 거기서 사람이 거의 내립니다. 빈 차로 이제 3호선을 지나면은 거기서부터 이태원서부터 사람이 또 무지하게 많이 탑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문을 못 닫을 정도로 많습니다. 또 그러고 뭐 대학로라든가 을지로에 있는 유명한 백화점, 터미널, 압구정동 노대오 거리, 또 그러고 무역회관 그쪽으로 가니까 사람이 다행히 많습니다. 단거리 손님들이 아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네, 주요 지하철역을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가는 단거리 손님들이 많이 타시는 거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최나경 기사님은요, 30년간 같은 노선을 운전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제 버스 환승제가 시행되고 나서부터 승객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143번 기점은 정릉이고요. 여기는 북한산 그리고 북한산 둘레길로 바로 갈 수가 있어서 등산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노약자석에 앉아 계신 어르신 한 분과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세요? 북한산에. 그러면은 이 버스 자주 타시겠네요? 자주 타지. 이 버스 단골이야 난. 정릉 많이 다니는데 고속터미널 앞에서 내리거든. 내가 근데 맨날 거기 다니니까 아주 편해요. 근데 이 버스가요 서울에서 제일 승객이 많이 타는 버스래요. 그래요? 기사들이 친절하게 하니까 고속터미널 앞에서 타면 다른 데는 차수도 여기는 비어 있어요. 여기는. 와, 어르신 자리에? 그 어르신 노약자석이라고 되어 있잖아.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서로 지킬 거 지키고 그러니까 아주 편해요. 저거 타잖아. 그럼 누가 앉았던 사람도 팍 일어나. 다 좋은데 더 좋은 거는 이 기사 아저씨들이 원칙대로 해. 정거장에서 안 쓰는 적은 한 번도 없고 딱 숨은 사람이 다 낼 때까지 기다려주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143번 버스 서비스에 굉장히 만족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기사님들 칭찬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매주 버스 기사님들 만나다 보면요. 운전하시는 노선에 대해서 자부심이 다들 있으세요. 서비스 정신도 투철하시고요.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린 143번 기사님들은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타고 아침 저녁 힘들게 운행하시는데도 친절함을 잃지 않으시는 게 놀라웠습니다. 가장 많은 승객이 타는 버스라는 점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으신 것 같아서요. 이야기하는 동안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제가 알지 못하는 숨어있는 자랑스러운 기사님들이나 버스 노선 알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가서 버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설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끈 나승현 국제스포츠협력센터 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팀워크, 즉 소통이죠. 올해는 스포츠 행사가 정말 많은 한 해이죠. 근데 선수들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 간의 소통도 있어야 되고요. 코치나 여러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있어줘야지 최고의 팀워크가 보여지고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스포츠 분야 외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소통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밝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뉴스와 알찬 생활 정보가 가득한 여긴 바로 수도권 투데이. 건강, 교육, 재테크까지 있는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온몸으로 듣는 영화 이야기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말에 보기 좋은 영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전국적으로 주민 이동과 차량을 통제하는 민방공 대피 훈련이 실시됩니다. 오후 2시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되고 15분간 주민과 차량의 이동이 통제되며 이후 5분간 추가로 경계 경보 상황을 유지하다가 20분에 모든 훈련이 끝납니다. 경기도 포천시 광릉숲 근처 주택가에 정신병원이 들어서는 문제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직동리 주민들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시설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정신병원이 지어지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병원 건설을 멈춰야 한다는 현수막 등을 걸었습니다. 주민들은 특히 포천시가 사전 설명 없이 지난해 8월 병원 건립 허가를 내줬다며 당시 주변 지역 이장 7명만 모인 가운데 건립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천시 측은 허가 절차에 문제는 없었지만 정신병원의 보안시설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교통카드 사업 입찰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한화 SNC에 이어 KT 본사도 압수수색했습니다. KT는 제2기 서울 지하철 교통카드 사업 입찰 당시 심사위원 명단을 사전에 확보해 로비를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40분쯤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9층짜리 상가 건물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근 산후조리원에 있던 산모와 신생아 등 50여 명이 연기에 놀라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건물 베란다에 있던 실외기 7대가 타 소방서 추산 5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다가오는 주말에 함께하면 좋을 영화, 놓쳐서는 안 되는 영화 이야기, 영화 산책 시간입니다. 연인들의 날 화이트데이가 오늘인데요. 데이트를 위해서 영화관을 찾는 커플이 많을 텐데 이번 주말에는 또 어떤 영화들이 많은 사랑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영화평론가 오동진 씨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화이트데이여서 네. 오늘 극장에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요. 이번 주가 아마 봄으로 가는 길목일 것 같아서 네. 극장가에서도 아마 이런 시즌은 굉장히 많이 준비하는 것 같고요. 신작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례를 봤을 때 실제로 화이트데이 때는 관객들이 많나요? 아무래도 이제 젊은 연인들이 많으니까요. 극장가만큼 극장에서 데이트하는 것만큼 사실은 비용도 좀 저렴하게 들고 가깝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래를 막론하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극장에서 많이 젊은 연인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일주일 사이에 극장가에 3편의 영화가 새롭게 경쟁을 하건데 그 가운데 제일 주목받고 있는 영화가 300 제국의 부활. 네. 예전에 그 300 영화의 속편인가요? 그렇죠. 네. 그 여러분들 아주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 근육질 남성들이 나왔던 그 영화 기억하시죠? 네. 그 페르시아에 맞서 싸우는 스파르타 전사들의 이야기를 다뤘던 300인데요. 그 영화가 국내에서만 인기를 모았던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크게 인기를 모았었거든요. 역시 그 속편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제목은 300
제국의 부활입니다. 이번에는 페르시아에 맞서 싸우는 쪽이 스파르타가 아니고 그리스에는 또 아테네도 있으니까 네, 아테네 군사가 페르시아에 맞서 싸우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예전에 그 300 영화 경우에 보면은 그 네. 영화도 그래픽 같은 거 많이 쓰죠. 그렇죠. 네. 이 300 이 시리즈 이 영화의 특징은 물론 이제 남성들의 근육질은 그래픽이 아니고요. 그건 아마 그 배우들한테 그 계약 조건이 아마 철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 영화만한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기 나오는 남성 전사들의 그 근육 모습은 다 진짜다. 네, 실제고요. 나머지 부분 해상 전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그래픽들을 많이 쓴 작품이고요. 요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영화계에서는 크랭크인은 스타가 시키지만 왜냐하면 스타를 캐스팅하지 못하면 크랭크인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크랭크업 그러니까 이제 촬영을 다 마치는 것은 CG가 한다. 네. 그 그래픽이 이제 다 맞춰져야지 영화 끝나니까요. 이 영화 300 그 제국의 부활은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마라톤 전투. 네. 그 마라톤이 그 기원이 된 그 전투 10년 전의 얘기고요. 그 얘기고요. 마라톤 전투 얘기고요. 그 페르시아의 그 다리우스 왕이 아테네의 한 장군에 의해서 이제 살해를 당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복수국을 펼치는 과정에서 아테네 그 적은수의 군사가 적은수의 아테네와 해상에서 전투를 벌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인공은 페르시아 쪽이 아니고 아테네죠.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면 그 서구 사회가 갖고 있는 우월적 그 정신 세계 이런 것들 을 강조하려는 어떤 측면이 좀 강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시각에 따라서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쪽 페르시아 지역, 이란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흥행이 어렵겠네요. 그렇죠. 뭐 흥행이 어렵다기보다는 많이 불편해하겠죠. 그 페르시아가 사실은 굉장한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세계 사회가 서구 중심으로 질서가 재편됐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항상 조금은 나쁜 쪽, 그리고 이교도 쪽, 뭐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렇죠. 이미지도 사실 그렇게 많이 덧칠이 되고 있어서 조금 균형 잡힌 시선으로 보시면서 이 영화의 그래픽을 즐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국의 부활에서 그 에바 그린 그 여배우가 아주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그 에바 그린은 여러분들 그 지금 극장가에서 재상영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감독 거장이죠.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몽상가들이라는 작품에서 아주 주목을 받았던 신의 여배우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그 워낙 주목도가 높았기 때문에 007 시리즈에 발탁이 되는 바로 이제 할리우드로 캐스팅이 됐던 그런 배우였죠. 그리고 원래 그럼 태생이 어딘가요? 영국 쪽이죠. 이 에바 그린은 미국에서 시작했던 그런 배우가 아니고요. 유럽 쪽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금방 대성하는 스타가 됐고요. 이번 300제국의 부활에서는 특히 러브씬이 에바 그린이 굉장히 과감한 노출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여배우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영화에서도 시선을 끄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연출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남성적인 영화잖아요. 이 영화가. 그래서 남성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그런 장면들에 많이 나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을 좀 돌려서 하는데 러브씬, 배드씬 등등 이 장면들이 굉장히 좀 노출도가 심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경우에는 가슴이 뜨거워지겠네요. 그 예매율 면에서는 우아한 거짓말이 1등이라고요. 사실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 우아한 거짓말 그리고 이 300제국의 부활 그리고 몬스터라는 작품이요. 세 편이 우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또 300이 그 예매율이 오르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김희애 씨 주연의 이 우아한 거짓말이 그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흥행 포인트가 뭡니까? 아무래도 따뜻한 휴먼 드라마, 가족 드라마라는 점이 주목을 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흔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잔잔한 서정성의 어떤 드라마로 엮어내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중장년층 관객들까지 끌어당기는 어떤 유혹적인 그런 흥행 포인트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김희애 씨가 갖고 있는 티켓 파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희애 씨가 워낙 안방 드라마를 통해서 그 관객들에게 굉장히 낯이 익은 그런 여배우고 굉장히 차분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영화 갖고 있는 그런 밀도감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그래서 아마도 예매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애 씨가 영화는 그렇게 많이 출연하지는 않지 않나요? 않았죠. 네, 굉장히 오랜만에 출연한 그런 배우고요. 이번 영화에서 이제 엄마 역을 맡고 있고요. 여기에 남편 없이 두 딸을 마트에서 일을 하면서 어렵지만 굉장히 그 사랑스러운 두 딸을 키워나가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여인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제 둘째 딸이 갑자기 자살하게 되고요. 이 가정에 비극이 찾아오고 그 비극의 원천을 추적을 해보니 자신들이 미처 몰랐던 둘째 아이의 외로운 비밀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들이 어떻게 화해하고 서로를 어떻게 구원하면서 다시 한번 그 평화로운 가정을 복원시키는가, 사랑스러운 가정으로 복원시키는가 이런 얘기를 담고 있고요. 아마도 그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만연돼 있는 그 중고등학교 내의 어떤 왕따 문제라든가 가정 내에 사실은 핵가족화되면서 이 가정 내 화합이라든가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겉으로만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 속으로는 많은 그 골문 상처들이 많은 거죠. 그 내상을 안고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그 몬스터는 제목만 보면은 공포 영화 같아요. 이 영화 안에서 싸우는 두 남녀 주인공을 보면 좀 공포스럽긴 합니다. 네. 남자는 연쇄살인마고요. 여성은 사실은 그 홍보 문구는 굉장히 거칠게 돼 있습니다만 이 지적 장애인이죠. 그러니까 이 연쇄살인범이 이 지적 장애인 여성의 동생을 살해하게 되고요. 지적 장애인이 그 살인범을 찾아서 추적하면서 서로 대결을 벌이는 그런 얘기인데. 특이한 점. 그렇죠. 보통 이런 대결은 남자 대 남자의 대결로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에서는 특이하게도 특이한 설정으로 남자 살인마와 여성 추적자의 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지적장애인으로 설정돼 있어서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공포감이 좀 덜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캐릭터인 거고요. 그래서 연쇄살인마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야말로 정말 그 속된 말로 맞짱 뜨는 여성의 어떤 그 캐릭터 역할을 김고은 씨가 하고 있습니다. 김고은이란 배우는 뭐 신성입니까? 은교란 작품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은교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박해일 씨 보도된 거는 많이 봤어요. 그렇죠. 네, 나이 든 작가를 70된 작가를 시인을 사랑하는 여고생 역할을 맡았었고요. 그럼 몬스터에서는 어떤 역할입니까? 이번에 지적 장애인, 연쇄살인마를 쫓는 그런 역할이죠. 이 김고은 씨가 발군의 연기력을 계속 선보이고 있고 이번에는 은교하고는 좀 다른 이미지. 예전에 보였던 청순한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난 시장에서 일하는 그런 거칠고 뭐랄까 일상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전공이 연기 쪽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은 더 성장해야 되는 배우이기도 하고요. 역시 여전히 그 라이징 스타급으로 분류되고 있긴 합니다만 아마 이번 몬스터 그리고 이후에 여러 작품들 지금 협녀라는 작품도 지금 무협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진행 중이죠. 전도연 씨가 출연하고 있는데 거의 같이 출연하고 있죠. 그래서 점점 대성하고 있는 배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영화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원챈스 같은 작품도 지금 개봉이 됐는데요. 폴포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슈퍼스타 K처럼 그 외국에도 굉장히 많죠. 영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데요. 이런 그런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죠.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테너 가수로서 성장해 나간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폴포츠의 자전적 영화입니다. 본인이 출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본인과 거의 싱크로율 100%에 가까운 그 배우가 출연하는 얘기고요. 폴포츠의 그 인생 테너 가수로
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어려웠던 그런 환경들 그리고 개인의 어떤 노력, 전기 영화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펄 퍼치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볼만한 작품이고 제목 그대로 인생에는 원 찬스 기회가 꼭 한번 오기 마련이고 그런 기회를 그 포착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뭐 이러한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런 진실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우리 오동진 영화평론가는 원찬스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그동안 많이 지나갔는데 못 잡았던 것 같아요. 예. 또 올 테니까 뭐 찬스야. 일생에 한 3번은 온다 그러니까. 제가 원 찬스를 보면서 이제 저한테 다시 한번 그런 그 찬스가 올까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하긴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다른 영화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할리우드 영화들 여전히 지금 걸려 있고요. 그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했던 작품들이 걸려 있는데 극장가에서 아마 이번 주 중에 거의 다 사라질 작품이지 않을까. 아메리칸 하우스는 지금 거의 보이지 않고 있고요. 노예 12년 상영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비중 있게 말씀드렸던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역시 상영 중입니다. 그러나 예상보다도 더 빨리 이런 아카데미 수상작들이 이 상영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 오동진 씨 얘기 듣고 그래비티 그 찾아봤더니 서울에서 서울극장에서 다음 주에 월화수 3일만 하는데 그렇죠. 그것도 저녁에 딱 한 번 하더라고요. 리바이벌 상영이죠. 그것도. 그래서 그래비티를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비티 이전의 영화와 이후의 영화가 구분될 정도로 탁월한 그런 연출 감각을 보여준 작품인 만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그렇게 인기를 많이 끌지는 못했나 봐요. 그래비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그 상반기에 그 상영이 될 때요. 작년 하반기죠. 네, 상영이 될 때 비교적 영화 팬들의 주목을 받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역시 그 예전 그 고대시대 영화로 폼페이 최후의 날 같은 그런 작품도 상영 중이고요. 아마 올란도 블룸이라는 그 할리우드의 꽃미남 배우가 출연하고 있어서 이 폼페이 최후의 날은 아마 20대 여성 그 관객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대 시대의 얘기를 다룬 작품들은 이 영화 속의 그 줄거리를 역사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상당 부분 그 할리우드가 각색한 작품이니까 그렇겠죠.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00 그 제국의 부활 역시 많은 그 윤색과 각색이 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스 시대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역사적 고증을 한 번쯤 검토하시고 영화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실화나 역사가 영화로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 그 할리우드에서는 요즘 거의 실화가 영화로 만들어지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사실은 많은 부분이 실제 이야기를 기초로 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약간씩 그 내용을 좀 바꾸고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실화가 많이 그 영화로 만들어지는 이유는 그만큼 허구화된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드라마틱한 그런 측면들이 많다는 거겠죠. 뭐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같은 작품도 실제 인물을 기초로 했었고요. 실제 인물이 그 에이즈에 걸려서 8년 후에 사망하기까지 그 홀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했던 여러 가지의 노력들 그리고 사회적 환경들 이런 얘기들이 드라마로 허구화된 드라마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할리우드에서는 요즘 많은 그 실화들이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역시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오늘 화이트데이 언급이 있었는데 화이트데이에 다시 볼 만한 영화, 그러니까 뭐 DVD를 통해서라도 그런 영화가 있었으면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추천을 뭐 저 멀리 있는 작품 은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최근에 비교적 한 3, 4개월 전에 개봉했던 작품 아마도 그 워킹 타이틀이라는 영화사가 로맨틱 코미디의 명가 이렇게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들어졌던 작품 About Time 같은 작품이 아마 화이트데이에서 볼만한 작품이 아닐까. 저는 그 영화가 예를 들면 두 연인이 실패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지 않고 그 일관되게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게 감독이 러브 액츄얼리 감독이었나요? 그렇죠. 네. 근데 러브 액츄얼리보다는 못한 것 같았어요. 네.
보는 사람마다 물론 다 보는 건 다르겠습니다. 감독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좀 연출력이 떨어졌다고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영화 중에서도 하나 추천을 해 주시죠. 화이트데이에 어울릴 만한. DVD를 통해서든지. 네. 사실 몬스터의 감독이 만들었던 작품이 오싹한 연애거든요. 그래서 오싹한 연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의 중첩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연애가 오싹한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엄혹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연애를 한다는 것은 공포스러운 일에도 속한다. 왜냐하면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들도 다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 작품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담고 있는 코믹한 그런 내용들이 아마 화이트데이를 즐기는 두 연인에게 즐거움과 함께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동시에 주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어서 오싹한 연애 같은 경우는 손혜진 씨의 남다른 연기력도 함께 볼 수 있는 작품이어서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 1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만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볼 만한 오래된 영화 가운데 화이트데이에 어울릴 만한 영화가 있을까요? 오래된 영화라 그러니까 좀 너무 광범위합니다만은. 그렇죠. 네. 지금 보면은 길거리에서도 DVD를 몇천 원에 싸게 파는 옛날 영화도 쭉 있지 않습니까? 원조를 보셔야죠, 원조를. 원조를 보면 어떤 걸 에릭 시갈의 러브 스토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에릭 시갈의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던 러브 스토리는 변함없는 그런.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러브스토리는 앞으로 향후 100년 안에도 러브스토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서는 원조적 작품으로 계속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 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하고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도 참여하세요.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2014년 하이마트 첫 전국 동시에 세일. 컴퓨터, TV, 에어컨 기획 특가에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까지. 이사 후 수고객에게 특별 사은품도 드립니다. 2월 28일부터 3월 23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때 하이마트로 가요.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이한님,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